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문화 코드를 맡은 전가림입니다. 오늘은 중국 문화 코드 제5강 문화적 무의식의 발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강의는 클로드 라파유의 컬처 코드, 이미 교재로 소개한 바가 있죠. 모두 4장에 걸쳐서 오늘 설명을 할 겁니다. 우선은 제2장 사랑과 유혹, 섹스에 대한 문화 코드, 제3장 아름다움과 비만에 대한 문화 코드, 그리고 제4장 건강과 젊음에 대한 문화 코드, 제12장 미국에 대한 미국인의 문화 코드를 살펴볼 건데요. 우선 강의는 제12장 미국인의 그리고 미국의 그 문화 코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모두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은 아마 3개로 분류가 돼서 나갈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순서는 청년기적 문화의 성장통이라는 미국 문화의 가 갖는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과 유혹에 대한 문화 코드, 세 번째는 아름다움과 비만에 대한 문화 코드, 네 번째로는 건강과 젊음에 대한 문화 코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기적 문화의 성장통, 미국의 문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젊은 문화, 늙은 문화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이 젊은 문화와 늙은 문화를 과연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문화는 무의식 중에 각인이 되거나 혹은 형성된 그 주변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문덕교화, 문화는 또 지식과 매너를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거다. 서양에서 컬투라라는 그 농사하다, 경작하다라는 의미도 역시 문덕교화라는 동양의 문화가 가지는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사실 문화를 설명할 때는 시간적인 변화에서 무의식 중에 우리의 어떤 환경, 우리가 지금 직면한 장소 등의 어떤 준거 체제에서 각인된 것들이 하나의 문화로서 이제 특징을 짓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무의식이란 단어였습니다. 하지만은 이 문화 코드가 반드시 가치 중립적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정 문화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냐? 이 문화는 뛰어나고 이 문화는 낙후하다. 이 문화는 젊은 문화냐? 늙은 문화냐? 라는 구분은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문화가 형성된 준거체제, 시대적인 환경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짧은 경우 혹은 급속한 경우 그 문화를 우리는 말하기 쉬운 측면에서 젊은 문화라고 얘기하고, 전통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 지역의 어떤 준거 체제에서 형성된 것을 늙은 문화, 오래된 문화 혹은 전통 문화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판단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문화 코드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얘기한 것이, 젊은 문화, 늙은 문화 흔히 하는 얘기지만 일반적으로 문화적인 특성을 가질 때는 젊은 문화, 늙은 문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마치 하나가 상위 문화, 하위 문화, 저급 문화, 고급 문화라는 표현은 우리가 말로는 하지만 그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가요가 저급 문화라고 얘기하고 클래식 음악이 고급 문화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모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오는 한류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저급 문화인가? 그리고 저급 문화가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져 가지고선 하나의 패턴 혹은 하나의 양식 혹은 하나의 어떤 틀과 어떤 격식으로 지배가 된다. 예를 들면 뭐 재즈라든지 클래식이라든지 샹송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낡은 문화 혹은 고급 문화, 저급 문화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는 문화 자체로서 우리가 판단한다. 오히려
중거체제, 살고 있는 환경, 시간, 그리고 무의식 중에 각인된 것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앞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은 모두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유대교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일단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발톱이 갈라지거나 되새김을 하지 않는 동물이 바로 돼지이기 때문에 돼지는 불경한 것으로서 생각을 해서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슬람교도에서는 꾸란이라는 성경에서 경전에서 이미 돼지고기는 더러운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고, 돼지의 어떤 식생 그리고 자라는 환경이 이슬람권과 같은 사막지대 혹은 유목민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유목민족은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돼지는 이동에 자유롭지 못한 혹은 가축입니다. 그냥 고정된 장소에서 우리가 기르는데 유용한 동물로 돼지고기를 얘기를 하고, 돼지를 얘기하고, 이동하는 경로에 적합한 어떤 유목의 형태는 아마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뭐 그런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돼지고기가 갖는 특징은 중거체제,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 혹은 그것이 더럽거나 혹은 혐오스럽거나 위생에 맞지 않거나 하는 이유들로 인해서 판단돼 가지고선 혐오의 대상 혹은 즐겨 먹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중국어의 한자를 보게 되면은 집가자의 간머리 밑에 있는 글자는 돼지를 의미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왜? 중국은 농경문화로서 정착된 문화거든요. 이동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아주 적합한 환경에서 자라는 가축으로서의 지위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이슬람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또 유목민족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목민족 혹은 유대교회 혹은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돼지에 대한 인식, 형성된 일종의 문화 코드는 그 의미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살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지, 그것이 고급이냐 혹은 오래된 것이냐 새로운 것이냐 세련된 것이냐 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이 무슨 문화가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 여러 방면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바지를 즐겨 입고요. 만약에 우리의 전통 문화가 더 고급이다, 우월하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는 한복을 입고 다녀야지 정상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양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그리고 청바지를 입고 일상을 보낸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하나의 문화 혹은 문화 코드가 단순히 시간적인 혹은 환경적인 측면에 의해 가지고선 높고 낮음, 고급과 저급함을 얘기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인되는 환경에 의해서 변화한다. 그리고 그 각인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원숭이는 히누마랑구르라는 원숭이입니다. 인도의 서사시에서 왕비를 구출해냈고요. 그리고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합니다. 곡식도 약탈하고 가끔은 교통마비도 일으키긴 하지만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왕비를 구하고 서사시에 등장하는 동물로서 굉장히 영특한 동물로서 인식이 됩니다. 우리가 손오공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손오공이 얕고 꾀가 많고 말을 잘 안 듣는다 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똑똑하고 재빠르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양에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원숭이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하나의 문화 코드입니다. 왜?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어떤 주변의 중거체제라든지 무의식에 각인된 것이 동양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에서 용은 신비한 동물, 신성한 동물, 나아가선 하나의 복과 권위와 그리고 힘으로써 인식이 되지만 서양에서의 용은 나쁜 것에 더 가까운 문화적인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을 서양 사람들은 타고 나오죠. 여러분들이 뭐 무슨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그런 그 SF물의 영화를 보게 되면 서양의 용은 타고 다녀도 되는 것, 인간이 지배하는 것, 때로는 말을 안 들어서 매를 들거나 죽음을 맞이하거나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지만 동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양에서는 절대적인 권위, 절대적인 어떤 신성함을 뜻하기 때문에 황제의 옷에 혹은 황제의 의제 혹은 그런 권위를 상징하는 곳에 왕왕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문화 코드라는 것은 같은 물건을 보더라도 살고 있는 환경과 무의식 중에 각인된 어떤 주변의 장치가 다름에 의해 가지고선 서로 다른 완전히 별개의 문화 코드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시간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라파유의 컬처 코드를 보게 되면 미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미국 문화일까? 미국의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미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투사되고 있고 그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절대적이고 하나의 또 다른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견인의 어떤 견인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 문화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간단하게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 싫어서 프로테스탄트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데를 왔습니다. 그들은 영국이 싫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에 있던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왕실이었죠. 귀족의 문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왜? 똑같은 어떤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기보다는 일반인이거나 아니면은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그다지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은 영국에 있어서는 반항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새로운 대륙에 건너가지고서 문화를 창달했을 때는 모든 것을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미지의 세계에 미국에 도착하다 보니까 그것을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 어디서 곰이 나올지, 어디서 사자가 나올지, 어디서 어떤 위험이 나올지를 전혀 가늠할 수 없었고 어떤 선배의 조언이라든지 어떤 서적에 기록된 것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가 해결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실수를 당연시하고 실수를 용인하거나 용납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영국을 떠나온 이주민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반항적인 특징이 결국 개척정신과 연결이 되면서 미국 대륙을 개척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식축구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심야들을 전진하지 않으면 결국 공수가 바뀝니다. 내가 공을 갖고 있었더라도 꾸준히 앞을 향해서 가보지 못한 길을 개척해 나가지 않는다면 너는 너의 어떤 기회는 사라지는 것이다라는 그런 문화적인 코드가 미식축구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문화는 청년기적 문화라고 라파이어는 특징을 짓습니다. 이때 청년기는 굉장히 반항적이고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고 실수를 연발을 하고 그리고 서로 젊어지는 것에 대한 젊은 것에 대해 집착을 하는 그런 문화적인 코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코카콜라, 나이키, 록앤롤, 패스트푸드, 블루진. 노인이라는 이미지가 여러분들 연결이 됩니까? 나이키의 백발의 할아버지가 나이키를 신고 나오는 광고는 아마 보기 힘들 겁니다. 코카콜라는 끊임없이 뛰고 땀 흘리고 그리고 즐기는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뭐 코카콜라 회사에서 나온 세븐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킨사이다라든지 아니면 스프라이트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어떤 미국적인 이미지가 미국적인 상품과 연결이 됐을 때는 미국 문화가 그대로 투영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진 하면은 미국의 배우
제임스 딘이 연상되는 것이죠. 제임스 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잠시 헤맸습니다. 제임스 딘이 생각나는 것이죠. 제임스 딘은 뭡니까? 반항, 젊은, 그리고 스스로의 어떤 개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굉장히 저돌적이면서도 굉장히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통 제임스 딘의 어떤 이미지를 연상하게 되면은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날라리다, 반항하다, 문제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하나의 셀럽이 되는 것이고 하나의 아이콘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척의 어떤 문화, 준거체제와 개척의 역사가 있고 영국으로부터 뛰어나오고 그러한 정신들이 하나의 문화 코드를 형성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뭐든지 잘하는 전인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잘하는. 우리가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느 고등학교에서 어느 대학교에서 어떤 식의 성적을 올렸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가장 활약을 많이 했던 시카고 불스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운동 경기의 중계를 보게 되면은 한국에서는 야구 선수 누가 나왔다. 무슨 대학을 나왔고 무슨 고등학교에서 포지션은 뭐였었고 투수도 했었고 투타가 다 좋다. 이런 걸 강조합니다. 유현진도 마찬가지죠. 유현진이 4번 타자였고 투수로 전향했고 그러면은 추신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러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 우리의 문화라 그러면은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 형성된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좌측 상단에 있는 건 마이클 잭슨입니다. 장갑은 보통 짝으로 끼죠. 짝으로 팝니다. 근데 마이클 잭슨은 한쪽만 끼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유행을 만들었고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고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의 어떤 특징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흑인임을 부정하고 백인으로 태어나기 위한 거듭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해서 우리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가 해봤자 역시 흑인이지라고 생각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의 개성이고 그 사람이 흑인에 대한 반항이고 혹은 집착이고 혹은 다듬어지지 않는 그 사람의 젊음이고 항상 그걸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피부에 어떤 주름 같은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썼기 때문에 피부 수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클린 에어 시스템 같은 데서 잠을 자고 관리를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로 생각을 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미국에서는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림은 비너스 윌리엄스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흑인 테니스 선수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좀 뭔가 이상한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요? 바닥은 갈색이고 모자는 흰색을 썼습니다. 테니스는 4개 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랜드 슬램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US 오픈, 파리 오픈, 호주 오픈, 그리고 윈블던이 있습니다. 이 4개를 다 우승을 하면 그랜드 슬램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전통적인 거고 역사가 깊은 거는 윈블던입니다. 근데 윈블던은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운동선수가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흑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색깔이 뭘까요? 백색입니다. 더 시커멓게 보이거든요. 흑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검은색입니다. 더 검해서 스스로의 어떤 입체감을 더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윈블던의 요구, 비너스 윌리엄스가 물론 전통적인 대회고 역사가 유래가 깊은 대회니까 참석하고 싶겠지만 그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흰 모자만 쓰고 나오겠다라고. 굉장히 수용하기 힘든 전통이었지만 세계 1위가 없는 그랜드슬램, 세계 1위가 없는 세계 최대의 대회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마이클 타이슨입니다. 마이클 타이슨은 복싱으로서 세계를 제패한 사람입니다. 아주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도 많이 보였습니다. 폭행도 잦았고 그리고 운동 경기에서 상대방 선수의 귀를 물어뜯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경기의 룰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스포츠맨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만 미국 사람들은 복싱에서는 최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주먹, 그리고 어떤 반항적인 기질, 그리고 젊으려고 하는, 젊고자 하는 그런 특징들, 이 사람의 특징이 오히려 장점이 더 부각되고 장점이 단점보다 더 부각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장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상대방 선수의 귀를 물어뜯었으면 아마 그 복싱 링에서 퇴출됐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그 밑에 있죠. 빌 클린턴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죠. 백악관에서 루인스키라는 젊은 여자와 연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섹스 스캔들에 연루가 됐지만 이 사람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는 일종의 사회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보십시오. 미지의 세계를 가는데 나는 나의 목숨을 걸고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저 앞엔 곰이 나오고 저기는 사자가 나오고 저기는 호랑이가 나오고 저기는 뱀이 드글드글 하는데 거기는 안전하다라고 가르쳐주면서 상대방한테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 용납되겠습니까? 용납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하나의 문화가 거짓말 문화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인종차별입니다. 다국적의 사람들이 한 나라에 모여서 다인종이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인종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편견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떤 치명적인 어떤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거짓말쟁이고 인종차별적이다. 그러면은 막장에 이르는 인간 혹은 뭐 더 이상은 상대하지 말아야 될 인간 정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어렸을 때 자기 삼촌으로부터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삼촌 친구들의 윤곽까지도 당했습니다. 행실이 어떡하를 떠나가지고선 이 사람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 충격을 딛고 일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낙인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다시는 일어서기가 힘든 그런 문화가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벤처를 얘기하지만 벤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실수를 해서 실패를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났을 때 잡아주는 것,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벤처 정신은 강조하지만 벤처에 실패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거나 격려하거나 보듬어주는 그런 문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사회의 룰과 틀에서 벗어나는 사람 혹은 거기에서 낙오되는 사람에 대한 낙인 효과가 굉장히 큰데 미국의 문화는 짧은 역사 속에서 반항적인 기질과 그것이 싫어서 나온 사람들로 형성되고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아주 특별한 문화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아마 100년 전, 200년 전 흑인을 처음 본 동양인들은 깜둥이라고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한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얘기를 면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라고 봤을 때 피부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 그 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어떤 기준이 되고 있고 평가의 어떤 판단의 어떤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영향, 미국의 어떤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미국이 바로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허황된 꿈을 꾸는데 그것을 용인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내가 파란색 망토를 목에다가 걸치고 나 오늘 2층에서 뛰어내려서 슈퍼맨이 될래. 그럼 집에 계신 어머니는 울 겁니다. 아, 내 자식이 드디어 미쳤구나. 속된 말로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말로 맛이 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미국은 그걸 용인합니다. 뛰어내려봐. 다치면 너 굉장히 아플걸?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나온 특징이 있습니다. 영화 산업에서 SF물이 대부분 미국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슈퍼맨,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맨 굉장히 많죠. 물론 우먼도 있습니다. 원더우먼 뭐 하는 것들이 있는데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꿈을
불가능하거나 어떤 괴짜의 어떤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모두 용인합니다. 그것이 인정됩니다. 앨런 머스크가 우주로 가겠다라고, 우주여행의 막을 열겠다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나 열심히 팔지, 테슬라 자동차나 열심히 팔지 무슨 우주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우주에다가 우주선을 쏘는 그런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1년에 몇 명이나 탈까요? 그렇지만 그러한 어떤 아이디어, 그러한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앙받는, 그리고 존경받는 사회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문화적인 특징으로 인해 가지고서 속칭 반항기적이고, 그 사회의 어떤 차상위나 아니면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문화적인 코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가 짧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문화, 젊다, 청년기적이다, 괴짜 문화다, 항상 젊음을 강조하고 반항, 그것도 하나의 아이콘이고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코드를 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 짝의 장갑을 끼고, 그리고 운동경기에서 상대의 귀를 물고 섹스를 하거나 아니면 강간을 당하거나, 이러한 문제들이 아주 치명적인 문제로서 거듭나기 힘든 상황일 수 있겠지만 미국의 문화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문화를 왜 청년기라고 얘기하냐, 청년적인 특징이 아주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노인들이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속칭 고문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어떤 선생님의 역할을 할 때는 항상 노인이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은 미국의 태생적인 배경이 경험이 많고 고루하고 이러한 특징으로서 시작이 된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노인 문화에 대한 어떤 관심, 집중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문화와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젊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다소는 허황돼도 그것이 용인이 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사랑, 섹스, 우리가 보면 저 정신 있나, 저렇게 어떤 유치한 짓거리들, 그런 것들이 과연 용납이 되나. 미국 영화 아메리칸 파이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런 거가 미국에서는 웃고 넘기고 한 번쯤 더 생각하고 이건 내 얘기구나 하는 그런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끊임없이 확인을 합니다. 왜? 확인을 해서 편차를 줄여야 되고 오차를 줄여야 되는, 실수를 줄여야 되는 것이죠. 왜? 너나 없이, 여기서 노인이라는 건 절대적 연령의 노인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젊기 때문에 갖는 일종의 어떤 경험치의 낮은 경험치 혹은 낮은 어떤 성숙도, 이런 것이 하나의 문화로서 형성됐기 때문에 미국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확인받고 그것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자식들한테 I love you, I love you. 전화를 끊는 연인들은 전화를 하면서 I love you, 전화를 끊으면서 I love you라고 얘기하죠. 항상 사랑한다는 걸 반복적으로 각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버지 학교 갈 때, 직장 출근하실 때 아버지 사랑해요, 돌아오셨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해요, 이런 얘기 하시나요? 그런 얘기 안 하죠. 야, 사랑은 말로 해야지 알아듣냐?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이 사랑이 내일 변질이 돼서 미움으로 바뀔 수 있더라도 사랑은 그 순간에 중요한 하나의 확인입니다. 그래서 미국 문화의 또 다른 것은 속칭 믿음과 애정과 관련된 측면에서의 끊임없는 확인을 요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 너 사랑해? 진짜? 증명해봐 라고 얘기할 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어떤
가치, 무게감이 훨씬 더 중하게 나타난다는 것. 그것이 설령 순간에 바뀔지언정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떤 준거체제나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독립적이고 허황되고 그리고 젊고 힘있고 그리고 다소는 무모하고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미국의 문화를 형성했고, 이러한 특징들은 성숙한 노인들보다는 오히려 청년기에 있는 애들, 아이들이 하기에는 아직 힘이나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문화를 청년기적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미국 엄마들은 한국 엄마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수월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엄마들은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되죠. 김치를 담가야죠. 찌개를 암만 해도 찌개는 10분 안에 만들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미국 엄마들은 콘프레이크에다가 우유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하나 끼워가지고선 애들한테 나눠주면 사랑해, 아침이야, 먹어 라고 얘기합니다. 빵은 토스터에서 튀어나오자마자 잼과 버터 네가 좋아하는 거 발라 먹어 하고 가버립니다. 네. 미국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것을 엄마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팬케이크 하나 구워내는데 1분도 안 걸리는 그런 걸 먹으면서 아, 이거는 엄마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문화가 다르죠. 우리는 김치. 그래서 우리는 김치찌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김치가 보글보글 끓거나, 왜? 만들어지는 시간이 길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이 개입돼 가지고선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애들이 집에 있다. 어린애들은 집에서 잠자코 있는 것이지 어른 말을 듣는 것이지. 그래서 엄마들이 나갈 때 반드시 주의를 줍니다. 뭐는 하지 말고, 가스는 열지 말고, 불은 쓰지 말고, 조심하고, 가만히 있고, 책이나 보고, 텔레비나 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 방임과 방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애들을 혼자 집에다가 놓으면은 이거는 경찰에 구속감이 됩니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하계회 엄마들이 꼭 가서 보지요. 야구 경기를 할 때 꼭 가서 응원을 합니다. 걔가 야구를 잘하든 못하든, 심지어는 볼보이를 하든 물통을 들고 다니든 관계없이 가서 꼭 봅니다. 그렇게 한가한 아버지들 대한민국에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한가한 엄마도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엄마들이 가끔 부녀회라 그래가지고선 나가가지고선 횡단보도 건널 때 길을 내리고 하는 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예.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미국 문화의 하나의 침투라고 볼 수 있고 우리의 수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핌의 문화에 대한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숙해야 되는 거야, 그 나이에 아직도 그걸 못해 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은, 미국은 애는 애야, 애를 청년까지 끌고 오는 동안 나도 그런 과정 속에서 자랐고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무조건 보살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매일같이 엄마가 학교에다 데려다 준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때 미국의 영화를 보게 되면 다 큰 애들이 차를 타고 엄마가 학교 앞까지 데려다주고,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뽀뽀하고 지금 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미국적인 문화 코드가 상당히 특별하다, 특이한 형상을 갖고 있고, 이것이 지금 전 세계의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내용이고, 또 한 가지의 내용은 살고 있는 준거체제, 역사적인 배경, 시간이죠. 시간과 그리고 그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문화적인 코드가 때로는 좋고 나쁨 혹은 젊고 늙음을 판단하기보다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문화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음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파일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순서에서는 사랑과 유역에 대한 문화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